안녕하십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할 차례죠. 기본서 책 갖고 계신 분들은 16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는 그냥 보시면 되고 입문서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입문서 페이지는 71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원래 일반 물건 거래에서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궁금증을 스스로 풀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원 강의가 끝나고 대개를 가시면서 집에 가면은 토끼 같은 아들, 딸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얘네들한테 과일을 좀 사다 줘야 되겠다. 사과를 사기 위해서 과일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과일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를 살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과일 가게 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죠. 이 사과 맛있습니까? 맛있다고 얘기하면 사고 맛없다고 얘기하면 안 사고. 근데 이놈의 과일 가게 주인이 뚱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팔고 싶으면 맛있다 맛없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되게 맛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이 사과 어디에서 난 사과입니까? 사과의 종류는 뭡니까? 과일가게 주인은 모르는 거 물어보니까 엄청 기분 나쁘죠. 근데 아무리 기분 나빠도 팔고 싶으면 손님 기분 거스리지 않게끔 잘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일반 물건 거래에서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궁금증을 스스로 풀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은 어느 집에서나 가보 1호일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물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문가인 개업공예시의 의무로서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예에서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는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근거 자료는 구체적인 서면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서면으로서 대장이라든가 또는 등기부라든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이와 같은 서면을 얘기합니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개업공예사가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해 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왼쪽에서 매도 의뢰를 받게 되고 오른쪽에서는 매수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누구에게 설명해 주면 된다? 취득 의뢰인이 누구예요?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또한 개업공예사가 임대차 계약 체계를 중개해 준다. 왼쪽이 임대 의뢰인이 되고 오른쪽이 임차 의뢰인이 됩니다. 이 중에서 누구에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한 개업공예사가 전세권 설정을 알선을 해준다. 왼쪽이 전세권 설정 의뢰인이 되고
오른쪽이 전세권자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전세권자에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전세권자 의뢰인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만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설정 의뢰인 합쳐서 이전 의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전 의뢰인에게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전 의뢰인에게는 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어휴, 잘하시네요. 직거니까 지가 잘 알고 있죠. 이 이전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한다는 얘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과일을 사랑한 손님이 과일가게 주인에게 과일가게 진열되어 있는 사과를 지칭하면서 이 사과 엄청 맛있는 사과다? 사과의 종류는 부사고 대구에서 난 사과다? 이건 미쳤죠? 이런 과일가게 주인이 직거니까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게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예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구체적인 서면을 보여주라니까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구청에 가서 대장을 발급받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용계획 확인서 발급받아 와야 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아 와야 되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전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개업공예사의 의무로 규정이 돼 있어서 개업공예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의뢰인은 벼룩이도 뭐가 있으면, 낯짝이 있으면, 평소에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같으네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으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쯤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확인 설명 의무에 소요되는 비용인 실비를 이전 의뢰인 쪽에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예사는 중간에서 이전 의뢰인의 비용으로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서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개업공예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내부 상태 전체와 외부 상태 전체를 다 설명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상태 전체와 외부 상태 전체를 다 설명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업공예사가 63빌딩에 관한 매도 의뢰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63빌딩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부 상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가서 조사부터 해야 되겠죠. 오늘은 중개의뢰 받은 첫날이니까 지하로 갔습니다. 지하에 가서 바닥 상태는 어떻게 돼 있고 도배 상태는 어떻게 돼 있고 전기시설, 수도시설, 배관시설 다 조사하니까 날이 저물었던 겁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일단 퇴근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지하층은 다 조사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1층. 1층 가서 다 조사하니까 날이 저물어서 다시 퇴근했다가 그 다음 날은 2층, 그 다음 날은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해서 6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허례는 중개활동을 하지 않고 허구한 날 63빌딩에 가서 헤매야 되는 거죠. 야, 이 63빌딩은 이거 너무 큰 건물이니까 그런 거 아니니? 그러면 개업공예사가 아주 조그만한 아파트에 대한 매도 의뢰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부 상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조사부터 해야 되겠죠. 조사한답시고 남의 집에 아파트 문 따고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면서 조사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중개상물의 내부 상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전 의뢰인이 협력해 주면은 쉽게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전 의뢰인은 63빌딩의 소유자고 조그만 아파트의 소유자니까 내부 상태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개업공예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이전 의뢰인에게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전 의뢰인이 이 자료를 제공해 주면 다행인데 이전 의뢰인은 사실 개업공예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이전 의뢰인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돈 없어서 이 부동산 팔아먹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왜 너한테 그걸 줘야 되니? 네가 중개해서 돈 벌고 싶으면은 직접 가서 조사하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라. 나는 못 주겠다. 하면은 참 난감하죠. 그런데 이전의인은 개업공개서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과일가게 주인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 과일 사러 온 손님이죠. 그러니까 손님이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손님 기분 거스르지 않게끔 잘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학원 강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 통과. 이절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누구? 취득의뢰인. 그래서 이절이 이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은 개업공개서는 이절이 가장 무서워하는 취득의뢰인한테 갖다 어떻게 해라? 일러라. 취지를 설명을 해라. 취지를 설명하니까는 취득의뢰인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넘어갔다가 나중에 딴소리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명백하게 함으로써 개업공개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뭣도 해라.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라. 해서 개업공개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설명하거나 하고 and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nd의 반대말은 or. 이게 or로 바뀌면 틀리는 거죠. 개업공개서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전의인에게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 개업공개서는 취득의뢰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거나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OX? X.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건 안 돼. 이거를 치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틀리게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나온다. 야, 뭐가 나오고 뭐가 안 나오는 거니? 전번주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번주에는 즉시가 지체 없이로 바뀌고 반환이 교부나 재교부로 바뀌고 등록이 신고자로 바뀌는 거는 비슷한 말로 바뀌는 거라고 했죠. 11회 시험 이후에는 이렇게 비슷한 말로 바꿔서는 틀리게 문제 안 나온다고요. 대신에 반대말로 바꿔서 틀리게 문제를 출제하는 비중은 옛날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and가 or로 바뀌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반대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1회 시험 이후에는 주로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틀린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되는 경우는 이전의인에게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전의인이 어떻게 했을 때만 거부, 불응한 경우에만 설명하고 기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료 요청에 응해서 자료를 제공해 줬을 때는 설명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응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불응. 불응한 경우에만 설명하고 기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문 과정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차피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럼 이 불응이 포인트가 돼서 지문이 만들어질 때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느냐면은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중개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매수의뢰인, 임차의뢰인 등에게 그 취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OX. 리바이벌.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중개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매수의뢰인, 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OX? 동그라미.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했을 때만? 네, 불응. 이 불응이 포인트가 돼서 지문이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못된 15회 출제위원이 이렇게 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응이 포인트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했을 때는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했을 때는 서면을 작성을 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이 서면은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지칭하게 됩니다.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하는데 몇 년? 3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의 확인설명 방법과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를 했을 때의 확인설명 방법이 틀리죠.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의 확인설명 방법과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의 확인설명 방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는 구체적인 서면, 대장이라든가 등기부라든가 토지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확인설명한 사항을 전부 다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인설명서가 작성되는 시점은 언제라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문이 만들어질 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X자로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개업공예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OX. X. 근데 오늘은 이게 짚어가면서 하니까 X지.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지문을 만들면 동그라미 치신 분들은 많겠죠. 확인설명 의무, 확인설명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의 확인설명 방법과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의 확인설명 방법,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되느냐 하면은 개업공예사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 중 제시해야 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토지대장, 2번 등기상 증명서, 3번 토지용계획 확인서, 4번 지적도, 5번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몇 번? 5번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는 구체적인 서면을 보여주는 거지 확인설명서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는 확인설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설명서가 작성되는 시점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내용은 총 9가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중개상물 자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두 번째, 권리관계. 세 번째,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네 번째,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제외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수증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설비 등 시설물의 상태. 여섯 번째, 벽면 및 도배 상태. 일곱 번째는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8번째, 도로 및 대중교통선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9번째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이렇게 해서 총 9가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9가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는 여기에서 4개를 선택하고 엉뚱한 거 하나 첨가시키면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첨가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내용 9가지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시키는 대로 할게? 시키는 대로는 꼭 하세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원래 다른 강사들은 이거 외우라고 한 글자씩 쭉 따줍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외우는 걸 워낙 싫어해갖고 안 외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을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거 첨가시켜서 문제가 나온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요게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등자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거 잘못 첨가시키면 이거 오류가 됩니다. 요게 어디에 있냐면은 기본서책 170페이지 입문서도 한 장 넘기시면 있을 겁니다. 입문서 책에는 72페이지 제루에 1번 중개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이죠. 등. 중개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의 방향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건물의 방향 설명해야 안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등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의 경사도인 지세 설명을 해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해줘야 된다. 이게 등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 밑에 이제 권리관계를 보세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이에요. 등. 중개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언급되지 않지만 지역권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고 가등기는 해줘야 되고 가압류 해줘야 되고 가처분도 설명해줘야 되고 그러면 권리관계 중에서 설명해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첨가시켜서 문제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지문을 만드냐면은 이 자체에서 변형을 시켜갖고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상물 자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거 갖고 틀린 지문을 만들려면은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변형이 될 수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거래 예정 가격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거래 예정 가격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거래 가격으로 바뀌면 틀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득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틀린 지문이 만들어질 때 요거 2개만 변형이 돼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래 예정 가격이 거래 가격으로 바뀌어서 틀리게 문제가 나온 게 옛날에 있었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시험에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은 바뀔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취득 관련 조세. 취득의 반대말은 뭐다? 우리 학원에서는 세법생이 워낙 강의를 잘하다 보니까는 이 취득의 반대말이 뭡니까? 하니까 양도.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민법생이 강의를 잘하니까 처분. 그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 못하면 제가 좀 섭하다고 하겠죠. 법령 및 실무에서 취득의 반대말이 뭡니까? 하면은 꼭 이전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자로 바뀌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부 다 요 취득자가 변형이 돼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이전자로 바뀌어도 틀린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매도로 바뀌어도 틀리죠. 매도에 관련되는 조세는 설명해 줘야 되는 조세 관계 아니죠. 매수에 관련되는 조세를 설명하는 거지 매도에 관련되는 조세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이게 매각 및 매입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도 만들어지게 되고 취득 및 이전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도 만들어지게 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해 주면 되고 이전 관련 조세나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된다. 요거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 읽어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외울래요? 이거 외우려면은 엄청 고생해요. 지금 뭐 인문과정이니까 이거 한 글자씩 따고 이렇게 해서 외우십시오 하면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시험 볼 때까지 내년 10월까지 이거 계속 외워두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안 외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에서는 취득 관련 조서만 설명해 주면 되고 이전 관련 조서나 보유 관련 조서는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취득 관련 조서만 설명해 주면 된다? 화살표는 어디로 갈까요? 취득을 인한 트로 가겠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상대방 자체가 취득의뢰인이죠. 그러니까 취득의뢰인이 부담하는 취득 관련 조서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이전회에게는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전이 부담하는 조세관계인 양도소득세, 보유 관련 조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설명해 줘야 되는 조세관계 아니란 얘기죠.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위반했을 때 위반에 대한 제재 요것도 이제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인문과정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로만 표현하면은 개업공인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개업공인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거나 거래 당사 쌍방에게 교부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반면에 소속 공인회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소속 공인회사가 위반했을 때는 자격 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가 위반을 했느냐, 어떤 내용으로 위반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제재 규정은 저기 뒤에 한번 갔다가 앞에 와야 쉽다고 했죠. 그래서 제재 규정은 일단 무시하고 요 기본 내용만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살펴봤는데 요만큼에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에서 한 문제 이런 거는 꼭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개업공인사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을 때는 서면에 의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받아서 양당사 간에 계약 체계를 중개해 주게 됩니다. 개업공인사가 양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받아서 양당사 간에 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거래당사 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에 거래계약이 성립이 되느냐?
이거를 순차적으로 보면은 1번 양당사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2번 거래계약서 작성, 3번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4번 물건인도, 5번 등기 이전. 양당사 간의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몇 번? 1번. 리바이벌 1번 양당사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2번 거래계약서 작성, 3번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몇 번? 1번? 요즘에 인문 강의를 하면서는 이사에게 초보 같지가 않아요. 1번이에요. 원래 이렇게 나오면 틀려야 맞는데. 이거를 다 맞추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죠. 그래도 계속 맞추세요. 양당사 간의 의사표시 합치, 합의에 의해서 거래계약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살래? 좋다. 계약 체결되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 성립된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게 되고, 성립된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게 되고, 두 번째, 분쟁에 대비해서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세 번째, 개업공예세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업공예세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주업무, 보조업무? 주업무니까 개업공예사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누가? 소속공예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누구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개업공예사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 팔을 다쳤습니다. 거래계약 체결을 알선해 주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어디만 안 다치면 되니까. 입만 안 다치면 되니까. 양당사 간의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팔을 다쳤으니까 글씨를 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개업공예사는 하는 수 없이 중개보조원에게, 얘 보조원 내가 시키는 대로 써라. 거래대금은 얼마로 기재하고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개업공예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니다. 참 대단하세요. 이거는 개업공예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까? 중개보조원이 작성한 겁니까? 개업공예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법에서의 모든 기본 개념은 형식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했죠.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글씨를 누가 썼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업공예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볼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에다 글자를 입력시켜서 프린트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거는 개업공예사가 계약서 작성한 겁니까? 컴퓨터가 작성한 겁니까? 분명히 개업공예사가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예사 입회하에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예사가 시키는 대로 글씨만 썼으면 중개보조원은 뭐와 똑같은 역할을 한 겁니까? 컴퓨터와 똑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예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서식을 사용해야 되느냐, 서식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에 따른 서식을 정해서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할 수 있고 권장사항에 해당됩니다. 권장사항이니까는 권장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는 있다 없다? 예, 없다. 그러니까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 서식 사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 정하고 있습니까? 안 정하고 있습니까?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 매매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보셨습니까? 못 봤죠? 못 본 거는 안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만약에 표준계약서를 정하고 있으면 책에도 나왔겠죠. 근데 책에 보면은 매매계약서 없죠. 안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표준서식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권장사항이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서식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 여기에 대한 게 최근에 계속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은 표준서식 안 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려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갖다 놓은 계약서 서식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개업공개사는 대부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온 계약서 서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갖다 놓은 계약서 서식이 없더라. 이럴 경우에는 일반 백지에다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백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아는 사람한테는 자격증 줘도 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자격증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이 이게 권장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라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서식이라면 필수기재사항 몰라도 되죠. 여기 다 나오니까. 근데 이게 권장사항이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서식이 아니니까는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총 몇 가지? 4가지밖에 없어요? 9가지? 앞면에만 4가지구나. 몰랐습니다. 한 페이지에다 다 해드릴 걸.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9가지. 첫 번째 뭡니까?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그냥 크게 읽으세요. 두 번째 물건의 표시. 세 번째 계약일. 네 번째 아이고 읽는 것도 참 잘 읽으세요. 거래대금 등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물건의 인도 일시. 여섯 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 일곱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 또는 기한. 여덟 번째 중개사항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아홉 번째 기타 약정사항을 기재하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것 외에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라.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9가지 매 시험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야, 그거 외워야 되는 거면 그거를 한 글자씩 이렇게 쭉 따주던지 성의를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니? 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저는 한 글자씩 따는 거 할 줄 모릅니다. 한 글자씩 따고 싶으면 스스로 따서 외우세요. 근데 어른들이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너와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에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를 해야 되느냐? 너와 나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아파트 표시 해야 되겠죠? 네. 아파트 거래대금 당연히 기재해야 되겠죠? 네. 아파트를 언제 넘겨줄 것인지 인도 일시,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 어떻게 할 것인지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당연히 기재해야 되겠죠? 네. 그 밖에 특약사항이 있으면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라 쓰는 게 아니라 찍는 거니까 이거는 한 글자씩도 줄줄이 외우지 않더라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요거 두 가지는 특별히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첫 번째, 계약일을 기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거래계약서에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통하죠. 거래계약서에 거래대금 기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계약서에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게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원래 이제 인장 등록에서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인장 등록에서 생략하고 넘어온 부분입니다. 자필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서명 날인이라고 합니까? 기명 날인이라고 합니까? 자필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서명 날인이라고 합니다. 인쇄된 이름에다가 도장만 찍는 것을 기명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명이니까 이름은 꼭 자필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름은 꼭 자필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구별되는 개념이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은 이름을 꼭 자필로 써야 되고 날인을 해야 되는데, 날인은 뭐로다가 인장 등록에서 배우셨죠? 등록한 인장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서명 또는 날인은 서명을 하든 날인을 하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록 인장 찍어야 된다, 안 찍어도 된다?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서명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와 서명 또는 날인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서명 및 날인,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 서식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식은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이게 서명 날인이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은 서명 날인은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개업공개사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젊어졌습니다. 젊어졌는데 젊은 사람들은 글씨를 잘 못 쓰죠. 필체는 글씨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필체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 필체는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필체가 좋습니다. 맞죠? 저도 제 아들보다 글씨 잘 씁니다. 근데 이제 개업공개사들이 젊어지다 보니까는 의뢰인들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필체로 볼펜으로 계약서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창피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업공개사들은 볼펜으로 계약서 작성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에다가 기본 폼을 입력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타이프를 쳐서 입력시켜서 프린트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수규제상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타이프를 쳐서 프린트를 해갖고
프린트를 해갖고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쓰는 칸에는 거기 이제 고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무인.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쓴 도장이에요. 그 도장을 찍고 그 옆에다가 등록한 도장 팍 찍어서 교부를 해줬는데 기재이 되는 거는 완벽하게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볼펜으로 글씨는 한 글자도 안 썼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이다라니까요. 이다. 서명날이 위반이에요. 서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필체가 안 좋아도 이름은 자필로 꼭 써야 된다고요. 이게 옛날에는 단속을 안 했었습니다. 단속을 안 하다가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네요. 벌써 한 7, 8년 지났습니다. 7, 8년 전에 이 경인지방에 대해서 경인지방 그러니까 인천, 부평, 부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합니다. 일제 단속을 해서 전부 다 업무정지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됐는데 우리나라 개업공개사들이 협회에서 나온 계약서 서식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준 계약서 서식을 사용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계약서 기본 폼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개업공개사 이름 쓰는 칸에는 이게 커서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줍니다. 이거 컴퓨터로 쳐넣지 말란 얘기죠. 업무정지 처분 받으니까 컴퓨터로 쳐넣지 말고 이름은 꼭 아무리 필체가 안 좋아도 자필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로 쳐넣고 별도로 거기다가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죠. 이게 이제 서명날인을 단속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고 이거를 일제 단속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 그때부터 서명날인이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정도가 서명날인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순차적으로 여러 번 정리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하는데 몇 년 보관한다? 5년.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5년 보관하는 거는 거래계약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계약서가 5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저기 확인설명서가 있죠.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는 몇 년 보관한다? 3년. 전번 주에 배우신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관한다? 3년.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관하는데 거래계약서만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얘기죠. 상대적 취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적 취소서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가끔가다 텔레비전 뉴스에 국회에서 뭐 장관 청문회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장관 후보자들한테 국회의원들이 물어봅니다. 왜 옛날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포탈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르고 와이프가 했다? 그거 아주 치사한 놈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는 게 세련된 거냐면은 그 당시에 관행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세련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만큼 다운 계약서가 성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FM대로 내는 게 오히려 병신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이 규정을 도입한 겁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불이생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위반했을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된다. 이거를 원래 처음 도입할 때는 입법 과정을 보면은 이거를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도입하려고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다운계약서 한 번 썼다고 1-1이면 교도소에 쳐넣는다는 얘기죠. 아니 다운계약서 한 번 썼다고 교도소에 쳐넣어? 너무 심한 거죠. 그 반발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입법 예고를 하는데 절대적 취소 사유로 도입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다운계약서 한 번 썼다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면은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은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3년. 한 번 들었는데 참 대단하시네.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만 꾸준히 가시면 돼요. 그러면 3년 동안 결격 사유면 중개업계 근무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뭐 해 먹고 살으라고. 배운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서갖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 결과 상대적 취소 사유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도입 과정을 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출제위원들 전부 다 이 도입 과정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내고 싶겠죠. 그래서 이게 1-1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고 틀린 지문도 자주 나오고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도 자주 나오고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맞는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계약서를 살펴봤는데 이 내용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론적인 거고 결국은 요만큼에서 한 문제이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 범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만큼에서 한 문제. 그럼 이런 거는 꼭 맞춰야 되겠죠. 확인 설명 의무도 요만큼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확보해 나가면 법령 및 실무는 40문제 쉽게 확보가 됩니다. 이게 입문과정이라고 해서 살살한 게 아니라 시험에 붙는 수준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붙는 수준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입문과정에서 하더라도 그런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알아듣긴 하죠. 그래서 법령 및 실무는 처음부터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시험에 붙는 수준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월 달에 강의를 들을 때 훨씬 편리해요. 한번 들었던 내용이니까. 3월 달에 강의를 들을 때는 완벽하게 접근합니다. 5월 달에 또 똑같은 내용 하잖아요. 조금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개중에 한 5월 달쯤에 되면은 조금 이렇게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야, 네가 하는 거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농담이 나올지 그것까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좀 강의를 해달라. 근데 저도 고집이 있어서 끝끝내 안 합니다. 이건 시험 공부기 때문에 시험 공부니까 이것만 알면은 완벽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10월까지만 가면은 특별히 예습 복습하지 않더라도 법령 및 실무는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장 설정 의무가 되는데 요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